절반은 염소, 나머지 절반은 사람의 모습을 가진 판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자신이 만든 시링크스라는 피리를 가지고 다니면서 춤과 음악을 즐기며 덤으로 예쁜 여자들을 쫓아다녔는데요. 판은 오늘도 어김없이 올림포스 신들의 연회에 참여하여 춤과 음악을 즐기고 여색을 탐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서 있는 것만으로 키가 하늘에 닿고 양팔을 벌리면 세상의 동쪽 끝과 서쪽 끝이 닿을 정도로 거대하였던 그리스 신화 최고의 괴물 티폰이 등장합니다. 사실 올림포스의 신들은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아버지를 몰아내고 그 왕위를 빼앗은 신들이었는데, 티폰은 그런 올림포스의 신들을 쓸어버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어머니인 가이아 할머니가 보냈던 할머니의 아들이었죠. 티폰은 입에서 불길을 내뿜고 100가지가 넘는 굉음 소리를 내며 신들의 연회장에 나타났습니다. 이에 깜짝 놀라며 혼비백산해진 신들은 급히 동물로 변신하면서 도망을 쳤고, 판 역시도 다른 동물로 변신하며 쏜살같이 달아났죠. 하지만 너무나도 당황한 판은 상반신은 염소, 하반신은 물고기의 모습을 한 이도저도 아닌 모습으로 변신하였고,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그는 그 모습 그대로 헤엄을 치며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때 같이 도망가던 몇몇 신들이 혼종으로 변신한 판을 목격하였고, 후에 신들은 이러한 판의 추태를 별자리로 박제하자고 합의하였죠. 물론 판 본인은 열렬히 반대했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았던 신들은 이 모습을 별자리로 남겨두었는데, 이 별이 바로 하반신은 물고기, 상반신은 염소의 모습을 가진 염소 자리였습니다. 신들이 연회를 열 때면 곁에서 술을 따르고 음식을 가져다 주던 헤베라는 젊음의 여신이 있었습니다. 헤베는 항상 노출이 심한 복장으로 술을 들고 다녔고, 음악 소리에 맞춰 춤을 추기도 하면서 분위기를 돋구곤 하였는데요. 하지만 그런 헤베가 헤라클레스와 결혼하면서 연회장을 떠나게 되었고, 이에 술맛이 떨어진 신들은 곧이어 헤베를 대신할 다른 인물을 찾게 됩니다. 한편 지상에는 남자임에도 굉장히 아름다운 가니메데스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초원에서 양을 돌보며 순박하게 살아가던 가니메데스는 헤베를 대신할 인물을 찾던 제우스의 눈에 띄게 되는데요. 소년에게 한눈에 반한 제우스는 곧바로 독수리를 보내 그를 납치합니다. 이에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잃은 트로이 왕은 시리에 빠졌지만, 제우스는 가니메데스가 따라주는 술을 마시며 즐거워했죠. 가니메데스는 인간들 중 가장 아름다운 소년이라는 평판답게 그는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신들은 헤베보다도 그를 더 좋아했습니다. 항상 제우스에게 바짝 달라붙어 있던 그에게 질투심을 느끼던 제우스의 배우자인 헤라만 빼면 말이죠. 이후 가니메데스는 죽을 때까지 제우스에게 붙어 있었고, 그 덕에 헤라는 그에게 손대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니메데스가 죽은 뒤에도 제우스는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별자리로 만들어 주었는데, 그 별이 바로 소년이 물을 따르는 모습을 하고 있는 물병 자리였습니다. 사랑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그녀의 아들 큐피드와 함께 한가롭게 강가를 산책하며 모자간의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괴물 티폰이 나타나며 모자를 공격하는데요. 모자는 굉장히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강으로 뛰어들며 완벽한 물고기의 모습으로 변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절대로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서로를 끈으로 묶어서 도망갔는데, 훗날 이러한 모자의 애틋한 모습을 담아 탄생한 것이 바로 서로를 끈으로 이은 모습을 한 물고기 자리였습니다. 아테네의 북쪽 지방 보이오티아에서는 아마타스라는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타스는 네펠레라는 여인과 결혼하여 프릭소스와 헬레라는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죠. 그러나 이노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을 발견한 아마타스 왕은 네펠레를 버리고 이노와 결혼을 해버립니다. 네펠레는 왕에게 버림받으며 아이들을 집에 남겨둔 채 맨몸으로 쫓겨났고, 후초로 들어온 이노는 눈에 거슬리는 네펠레의 자식들마저 없애려고 하였죠.
그리고 곡물을 수확하고 다시 씨앗을 뿌릴 무렵 이노는 어느 여인을 시켜 씨앗을 몰래 태워둡니다. 당연히 가을이 지나 봄이 되어도 타버린 씨앗에서는 싹이 나오지 않았고 한 해 농사를 전부 망치게 생긴 왕국은 난리가 났죠. 이때 아마타스 왕은 신의 신탁을 듣기 위해서 신전에 들렀는데 신전에서 왕의 두 아이를 제물로 바치라는 계시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는 미리 신관에게 손을 써둔 이노의 계략이었죠. 하지만 이를 알 리 없는 아마타스 왕은 곧바로 두 아이를 제단에 올렸고 그렇게 프릭소스와 헬레가 제물로 바쳐지려는 순간 갑자기 어디선가 황금양이 나타나 아이들을 구출합니다. 사실 황금양은 이노의 계략을 눈치챈 네펠레가 헤르메스의 도움을 받아서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죠. 그렇게 네펠레가 어렵게 구한 황금양은 아이들을 태우고 아득히 먼 세상 끝을 향해서 도망쳤습니다. 양은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며 세상 끝을 향해서 나아갔는데 불행히도 그 과정에서 지상을 바라보며 현기증을 느꼈던 헬레가 바다로 떨어지고 말았죠. 프릭소스는 곧바로 헬레를 구출하러 내려갔으나 헬레는 바닷속으로 가라앉으며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렇게 혼자가 된 프릭소스는 무사히 세상의 동쪽 끝인 콜키스에 도달합니다. 콜키스에 도착한 프릭소스는 어머니가 일러준 대로 자신을 태워준 순양을 죽여 제우스 신에게 바치고 잡기 전에 벗긴 황금 양털은 자신을 따뜻하게 맞이해준 콜키스의 왕에게 바쳤습니다. 왕은 이 신비한 황금 양털을 아레스의 신께 바친 숲의 떡갈나무에 걸어 결코 잠들지 않는 용을 시켜 지키도록 명하였는데 후에 그 유명한 이아손이라는 영웅이 이 양털을 가져가기 위해서 수많은 영웅들을 데리고 아르고호라는 배를 타고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양털의 주인인 순양은 제우스에게 그 공로를 인정받아 별자리로 오르게 되었죠. 지중해의 동해안 페니키아에는 에우로페라는 아름다운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우로페를 발견한 제우스가 그녀를 보고는 한눈에 반하였고 제우스는 새하얀 소로 변신해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에우로페는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아름다운 황소를 보고는 호기심에 이끌려 가까이 다가갔죠. 그녀는 황소를 어루만지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고 황소도 기분이 좋은 듯한 표정을 지으며 에우로페의 발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에 황소가 마치 자신의 등에 타라는 듯한 행동에 에우로페는 자연스레 황소의 등에 올라타 보았는데 그러자 갑자기 황소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바다를 향해서 쏜살같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황소는 한 번도 멈추지 않고 페니키아에서 크레타 섬까지 약 950km를 돌진하였죠. 황소는 크레타 섬에 도착하자 본래의 모습인 제우스로 돌아왔고 곧바로 그곳에서 에우로페와 사랑을 나눕니다.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에우로페는 그대로 제우스와 관계를 가졌고 거기에 아이를 가졌기에 별 수 없이 크레타 섬에서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에우로페의 아버지인 아게노르는 갑자기 행방불명된 외동딸을 평생 동안 찾았지만 끝내 찾지 못하였고 에우로페를 납치하기 위해서 잠시 몸을 빌린 황소는 별자리로 올라가 황소 자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스파르타의 왕 틴타레우스에게는 레다라는 아름다운 왕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레다를 발견한 제우스가 그녀를 보고는 한눈에 반하였고 제우스는 사랑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에게 독수리로 변해 자신을 쫓아오도록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우스는 뻔뻔하게도 백조로 변신해 레다의 눈앞에서 급박한 듯이 쫓기는 척을 하였죠. 제우스인 줄 꿈에도 모르는 레다는 백조를 불쌍히 여겨 팔을 벌려 그를 불렀고 제우스는 기다렸다는 듯이 레다의 품에 뛰어듭니다. 그 뒤로는 늘 그렇듯이 레다와 사랑을 나눴는데 이번에는 특이하게도 백조의 모습으로 레다와 사랑을 나눕니다. 거기에 그날 밤 레다는 자신의 남편과도 관계를 맺었고 그 덕에 그녀는 두 개의 알에서 두 쌍의 쌍둥이를 낳게 되었죠. 알에서는 헬레네와 폴리데우케스 남매와 카스토르와 클리타임네스트 남매가 태어났는데 이 중에서 쌍둥이 형제인 카스토르와 폴리데우케스가 쌍둥이 자리의 주인공입니다.
신의 아들이자 스파르타의 용맹한 전사였던 형제는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모든 면에서 출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카스토르는 말을 잘 다루며 승마에 능했고, 폴리데우케스는 온갖 무기를 다루며 제우스의 피를 진하게 이어받은 탓에 불사의 몸까지도 가지고 있었죠. 형제는 황금양털을 찾아 떠나는 이아손의 아르고 원정대에도 참여하였고, 너무나 아름다운 탓에 납치를 밥 먹듯이 당하던 자신들의 누이 헬레네도 아테나를 공격하면서 되찾아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형제는 자신들이 결혼하고 싶은 자매를 납치해 오기도 하였는데, 하필이면 약혼자가 있는 임자 있는 자매를 납치한 탓에 형제는 그들의 약혼자와 목숨을 걸고 싸우게 됩니다. 여기서 무기를 잘 다루며 불사였던 폴리데오케스는 손쉽게 약혼자를 물리쳤으나, 고전하던 카스토르는 심한 부상을 당하며 결국 죽게 되었죠. 태어난 직후 항상 함께였던 형의 죽음을 본 폴리데우케스는 깊은 슬픔과 함께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아버지인 제우스를 찾아가 형 대신 죽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에 형제의 우애에 감동한 제우스는 반은 지하세계에서 반은 지상에서 형제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하였고, 거기에 쌍둥이가 죽고 난 뒤에도 그들의 우애를 기리며 별자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카스토르와 폴리데우케스가 항상 함께하는 쌍둥이 별자리가 탄생하게 되었죠. 사실 그리스 신화에서 누군가를 별자리로 만들어준다는 것은 굉장히 명예로운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막상 별자리들을 보니 딱히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네요. 명예의 상징인 줄 알았으나 알고 보니 제멋대로 만들어진 생일 별자리들. 지금까지 신들이 제멋대로 만든 생일 별자리들의 이야기였습니다.